한겨울 새벽 3시 한 남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병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미끄러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가운 바닥 위에 거의 2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분이 그 집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고 그 넓은 거실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넓은 거실이 그날 밤에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집이 어느 날 밤날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 5년 뒤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떠밀리듯 옮겨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집, 가장 비싸고 가장 넓은 집이 아니라 끝까지 내 품격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김영석이 천천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오래 걸어왔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돈이 좀 생기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이 생기면 이제 좀 살만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밤새 걱정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 차리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떠나고 거실은 예전만큼 시끄럽지 않고 방은 여전히 여러 개인데 문을 여는 방은 하나뿐이고 집은 그대로인데 집 안에 공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 느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옮기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오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차 한 잔 앞에 놓고 이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이란 무엇인지, 어떤 집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집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20년 이상 사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은퇴 후에 이사를 하셨다면 2번,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3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떠올리실 때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이 많으면 든든하고 거실이 넓으면 여유 있어 보이고 집이 크면 자식들 왔을 때 편하고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으면 좋은 집이다. 물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넓은 거실을 매일 쓰고 계십니까? 방이 3개, 4개 있는데 문을 여는 방은 몇 개입니까? 박종달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수원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큰아들은 서울, 딸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방이 4개인 집에서 혼자 사셨는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작은 라디오 하나 들고 아파트 주변을 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시절 버릇이라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현관 앞에 실내화를 반듯하게 정돈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너무 차갑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거의 2시간을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종달 씨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방 2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5걸음. 부엌은 작지만 혼자 쓰기엔 딱 알맞은 크기.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데로 오니까 무언가 내려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자식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 좀 서글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실 닦고 안 쓰는 방 환기시키고 큰 집 유지하는 데만 하루의 기운을 꽤 많이 써버렸는데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들고 바로 산책을 나갑니다. 돌아와서 간단하게 밥 먹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도 만납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오히려 집 바깥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잠은 더 편해졌고 하루는 더 길어졌어요. 참 묘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좋은 옷이라 하면 넓고 멋있고 어디 가도 폼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제일 좋은 옷은 딱 내 몸에 맞고 가볍고 따뜻하고 어깨가 무겁지 않은 옷이더라고요. 집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입었을 때 멋있는 집이 아니라 입었을 때 가벼운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집이 넓어야 자식 들어올 때 편하지. 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옵니까? 명절, 생일, 가끔 주말.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집에서 365일을 삽니다. 365일에 내 몸이 편한 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1년에 서너 번 오는 손님이 편한 집이 맞습니까? 이 질문 한 번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덜 힘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좀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바로 자식 가까이 사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식입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오잖아. 혼자보다는 자식 근처가 덜 외롭지 않을까?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가까움이라는 것이 항상 따뜻함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명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살 대전에서 오래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셨는데 딸이 서울에서 첫 아이를 낳아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전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베란다에서 상추하고 고추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조용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지갑에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늘 넣고 다니셨는데 사진이 많이 바랬지만 한 번도 빼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6개월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딸이랑 같이 장도 보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밥 먹고 오랜만에 집안이 시끄러워서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와서 애 좀 봐줘. 엄마 이거 잠깐만 맡아줄래? 엄마 오늘 저녁에 좀 같이 있어줘. 처음에는 기꺼이 해 주셨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그보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의 수업을 빠지게 되고 점심 약속을 잡았다가도 딸이 급하다고 하면 취소하게 되고 아침에 베란다에서 상추에 물을 주려다가도 전화가 오면 그냥 나가게 되고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보니 상추가 다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물을 못 줬으니까요. 그 많은 상추를 보면서 그분이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한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멀어진 거였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건 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딸도 바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거리의 구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탁이 쉬워집니다. 부탁이 쉬워지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 되면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세네카라는 오래된 철학자가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서 온기를 나누되 서로 데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아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불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뜨겁습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둘 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리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엉키고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결국 두 나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심으면 각자 햇볕을 받고 각자 뿌리를 내리고 바람도 통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 꼭 그렇습니다. 신명희 씨는 결국 딸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딸이 좀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말에 약속을 잡고 만나니까 만나는 시간이 더 반갑고 서로 쉬는 시간도 생기고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가까이 사는 것이 항상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까움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가까움인지 아니면 한쪽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까움인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식 근처로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나는 여전히 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생각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편하고 자식과의 거리가 잘 잡혀 있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노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집 밖의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집 안쪽만 보십니다.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편한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햇빛이 잘 드는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의 집은 집 안만 좋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내 하루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활의 반경, 쉽게 말해서 내가 매일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살, 울산에서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소소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골목 앞 구멍가게에 가서 라면 한 봉지를 사고 가게 주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딱 30분 정도,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한테 새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외곽 신도시 깨끗하고 조용하고 넓고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기뻤고 이상봉 씨도 처음에는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가장 가까운 가게가 2km 밖에 있었습니다. 약국은 버스를 타야 하고 복지관은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었고 잠깐 나가서 앉을 벤치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이상봉 씨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밥도 대충 먹게 되었고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새 집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 고맙다, 그렇게만 대답하셨는데 목소리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8개월쯤 지나서 이상봉 씨는 결국 예전 살던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장 근처 오래된 아파트, 새 집보다 좁고 오래되고 시끄럽고 하지만 골목 앞에 구멍가게가 있고 약국이 걸어서 5분이고 작은 공원에서 아침마다 옛날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상봉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은 옛날 집이 훨씬 작았는데 하루는 여기가 훨씬 살만해요. 글쎄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매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약국, 가게, 공원 같은 생활 시설이 있는 동네에 사는 경우 우울증 비율이 눈에 띄게 낮고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 신발 신고 나가서 약국 들르고 채소 좀 사고 공원 벤치에 10분 앉았다 오는 그 짧은 산책이 사실은 머리와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집을 고르실 때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그 집 문을 열고 걸어보세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15분씩 그 15분 안에 약국이 있습니까? 작은 의원이나 마트가 있습니까?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나 공원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있다면 그곳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15분을 걸어도 길과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5분이 좀 짧게 느껴지시면 2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아예 나가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결국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지금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은 계단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집도 충분하고, 지금은 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몸이 5년 뒤에도 같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노후의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나씩 슬그머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요즘은 좀 더 조심스럽고, 예전에는 한 손으로 들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두 손이 필요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예전보다 한 번 더 늘었고, 비 오는 날 외출이 괜히 꺼려지기 시작하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최동구 씨 부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구 씨는 72살, 부인 윤정숙 씨는 69살, 부산 오래된 동네 2층 집에서 30년을 사신 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는데, 최동구 씨는 젊었을 때 매일 아침 계단을 3번씩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랑이셨습니다. 이분한테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동네 이웃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나이 되면 전화번호부가 통장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쑤시는 정도였는데, 해가 지나면서 계단 오르는 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었던 계단이 이제는 두려움이 된 겁니다. 윤정숙 씨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부엌이 1층이고 침실이 2층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밥 한 끼 차리려면 계단을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셨습니다. 3년이요. 매일 조심조심 손잡이 꽉 잡고 한 발 한 발, 결국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최동구 씨가 이사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좋다고 버텼는데, 그 풍경 때문에 3년을 고생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5년 뒤 내 무릎을 생각했으면 그 3년은 안 겪었을 텐데, 참 현실적인 말이에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집안에서의 낙상입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그리고 밤에 이동하는 침실 주변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집 안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고 화장실 거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문턱, 계단, 밤에 미끄러운 바닥. 50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진짜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뭘 벌써 걱정해? 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이건 불안해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리 준비되두면 나중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집을 떠나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살기 좋은지만 먼저 보십니다. 조용하면 좋고, 공기 좋으면 좋고, 넓으면 좋고, 지금 내가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후의 집은 살고 있는 동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바뀌면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옥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살 충청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5년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두 분이 직접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조용하고 두 사람의 꿈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한옥자 씨는 혼자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마당 앞에 남편분이 심은 국화가 있었는데 매년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셨습니다. 예전만큼 예쁘게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국화를 돌보는 것이 남편을 돌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혼자 그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혼자 해결할 수가 없고 지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데 외진 곳이라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내려오기 어렵고 그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서울 근처로 올라가자 자식 가까이, 병원 가까이, 사람 가까이. 그런데 막상 집을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수요가 없었고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2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춰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옥자 씨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집은 팔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돈 오는 모자라고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태가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결국 자식들이 돈을 보태서 집을 크게 낮춘 가격에 정리하고 서울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올라오셨습니다. 한옥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나를 가두는 새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요,
참 묘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지은 집이 때로는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옷장이 있으십니까? 안에 옷이 가득한데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고 나머지는 10년, 20년째 그 자리에 걸려 있는 버리려고 하면 이건 결혼할 때 입은 옷이고 저건 아이 돌잔치 때 입은 옷이고 추억이 많아서 손이 안 가는 그런데 그 옷장이 가득 차면 정작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옷장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옷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집도 꼭 그렇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 사랑이 담긴 집, 인생이 담긴 집,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마치 그 시간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버림이 아닙니다. 추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저는 이 말이 노후의 집에도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과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을 생각하실 때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살기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떠나야 할 때도 선택을 막지 않는 집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나중에 참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이야기, 자식 이야기, 몸 이야기, 추억 이야기. 그런데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의 집이란 결국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은 벽이 아닙니다. 좋은 집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권혁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7살 대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이들을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부인은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권혁재 씨가 사시는 곳은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건물도 아니고 넓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루를 들어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가에 놓인 화분 2개의 물을 줍니다. 그 다음 작은 냄비에 죽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꼭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책에 세 줄을 씁니다. 예전에 학생들한테 나눠주던 그 네모칸 공책 있지 않습니까? 그 공책에 오늘 한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한 줄, 매일 세 줄입니다. 왜 쓰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씁니다. 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십니다. 붓을 잡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요양원에 계신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인은 이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공원에서 비둘기가 3마리 있었어. 서예 시간에 선생님이 잘 쓴다고 했어.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래. 부인이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권혁재 씨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제일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권혁재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어요. 물줄 화분이 있고, 쓸 공책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집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신 로마 시대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그 말이 이분의 삶을 보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아침을 보내느냐, 어떤 오후를 보내느냐, 저녁에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 그것이 그 집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일 하고 싶은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나를 위해 맛있는 것 1가지 해 먹기, 딱 3가지. 3가지가 많으시면 1가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닥에 발을 내려 놓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이 어디에 있든 얼마짜리든 몇 평이든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덜 힘든 집입니다. 내 몸이 편한 구조가 넓은 거실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자식 가까이 사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따뜻한 거리입니다. 셋째, 집 안보다 집 밖의 생활 반경이 더 중요합니다. 15분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하루를 지탱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의 몸이 아니라 5년 뒤의 몸을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합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좋은 집은 떠나야 할 때 나를 붙잡지 않는 집입니다. 추억은 집 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내 품격과 평안을 끝까지 지켜주는 집입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은퇴 후에 이사를 해 보신 분, 그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가장 후회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소중하고 누구의 경험이든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이야기 하나가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집을 짓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묵묵히 견뎌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시는 그 자리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김명석은 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